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신라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지증왕과 법흥왕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를 통해 이제 신라가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거기 부분까지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 이후에 신라의 전성기가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삼국 간의 관계를 4세기, 5세기, 6세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신라의 전성기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삼국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먼저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잠깐 생각해보면요. 지증왕과 법흥왕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를 통해 안정기를 맞은 신라의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안정기를 바탕으로 신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59쪽을 읽어보시면서 빈칸 먼저 채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다 채우셨나요? 자, 법흥왕과 지증왕의 중앙집권체제 정비 이후에 진흥왕 때 드디어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4세기의 백제, 5세기의 고구려를 넘어서 6세기 중반의 진흥왕 때 빠른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진흥왕이 하는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최고 정점을 찍히는 왕이 바로 진흥왕인데요. 진흥왕 같은 경우에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불교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화랑도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귀족들의 자제, 자식들이 이 화랑도에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화랑도를 통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랑도와 불교를 통해서 더욱더 안정이 된 진흥왕은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가장 한반도에서 중요한 위치인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이후에 남쪽에 존재했었던 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북쪽의 고구려의 영토 일부까지 차지하게 되는 좋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먼저 화랑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 때 이 화랑도를 더욱더 키우는데요.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 화랑도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귀족들의 자식들이 이 단체에 가입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무술훈련도 하면서 그들만의 단경력이 굉장히 세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인들로 투입되게 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라의 그 유명한 장군인 김유신의 아들 또한 이 화랑에 가입했을 정도로 이 신라에서는 화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 중에서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백제와 전쟁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 씬에 화랑들 얼굴이 정말 하얗게 화장을 하고 머리에 갓 같은 걸 두른 이 청년들이 전투에 우두머리에 서서 투입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불교를 굉장히 더욱더 키우는 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진흥왕의 한자 같은 경우에 나아갈 진자에 일으킬 흥자예요. 그래서 나아가고 일으킨다,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그 불교를 사랑해서 이 절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대표적인 절이 바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 자료 같은 경우 이전에 백제 발전 과정 중에서 성왕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그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나제 동맹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는데,
이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게 되면서 결국에 신라가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백제와 신라에게 이러한 상황이 미치게 된 영향은 무엇일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제 같은 경우에 왕도 전사하고 많은 군인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 정점을 찍었었던 성왕 이후로 백제가 약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신라는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더욱더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요. 신라의 위험이 이 한반도 전체에 떨치게 됩니다. 당연히스럽게도 왕을 신라의 왕이 백제의 왕을 전사시켰기 때문에 나제 동맹은 깨지게 되고요. 적의 적을 찾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제의 적은 신라였고요. 신라의 적은 고구려였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자연스럽게 체결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진흥왕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비석 2개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 59쪽에 나와 있는데 이 비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 신라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 대표적인 증거가 영토 확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신라가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다는 증거는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요. 함경도 지방의 황초령비, 마운영비, 그 다음에 중부지방의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지역의 창녕비, 이렇게 해서 5개의 비석을 세운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은 바로 진흥왕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진흥왕이 이 정도로 영토를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자로 적혀 있는 것에 진흥왕의 그런 업적이나 그런 장점들을 어필해 놓은 그런 비석의 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비와 단양적성비의 공통점은 한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지역의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증거품으로 단양적성비와 북한산 순수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강의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왜 이렇게 싸웠을까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생각해 보라고 했었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맨 오른쪽에 난 한반도의 중심이야. 농사도 잘 되고 넓은 평야가 많은 인구도 있고 규모도 커. 그리고 중국과 왕래하기도 좋은 위치야. 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한강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면 굉장히 안정기를 보이고 외국과의 교류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삼국이 치열하게 한강을 두고 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는 것이 곧 삼국의 전성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세기의 백제도 그렇고요. 5세기의 고구려도 그랬고요. 6세기의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싸웠을까라고 하는 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굉장히 농사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토지였고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좋은 유충지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노동력을 통해 군사력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요. 많은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거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국 모두가 한강을 정점으로 해서 국경선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쪽 아래에 있는 빈칸 한번 채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흥왕 이후에 신라의 상황과 백제, 고구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 중반에 진흥왕의 업적으로 인해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한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백제나 고구려를 거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이 한강 지역의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렇죠. 삼국의 1등으로 올라가는 위험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라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두고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면서 신라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5세기까지는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와 전쟁을 했다면 이 6세기 이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힘을 합쳐 신라와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협공에 대비하기 위해 신라는 적의 적을 찾습니다. 고구려의 적인 중국과 같은 편으로 삼기 위해 수나라와 당나라와 편을 먹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흥망성쇠 그래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혁거세 건국 이후에 약간의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봉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무랑의 업적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고구려의 압박에 못 이겨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증왕과 버풍왕과 진흥왕의 노력으로 최고 정점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해볼 활동은요. 각 4세기, 5세기, 6세기의 삼국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2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색깔 있는 펜 3개 혹은 4개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각각 나라의 국경선을 색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힌트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강을 차지하는 것이 곧 그 나라의 전성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가 바로 전성기를 보이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위치를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적합한 시기에 붙여야 되는지 잘 생각해서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색칠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보라 색깔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표시한 지도가 되겠고요.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그렇죠, 고구려가 되겠고요. 연두색은 바로 백제, 그 다음에 주황색은 바로 신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에 있는 하늘 색깔 나라는 바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4세기는 바로 누구의 전성기, 5세기는 바로 누구의 전성기, 6세기는 누구의 전성기라고 빈칸을 채워주시고요. 아래에는 같은 편, 다른 편 이런 걸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 빈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세기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전성기, 5세기에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에는 신라의 전성기고요. 4세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5세기에는 고구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나제 동맹이 체결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세기에는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 적의 적을 찾는다 했었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대항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신흥왕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최고 전성기를 맞이해서 백제와 고구려와 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이 곧 전성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4세기, 5세기, 6세기 각 삼국 간의 세력 관계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했던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